1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 종속관계 판단 기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에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10, 11, 12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니까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플랫폼 노무 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 제공자와 노무 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답안에 이 부분이 들어간다면 키워드가 다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문자를 따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 제공자와 노무 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 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위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세 번째, 사용자 개념의 확장,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의 판단 기준에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핵심 문장을 빨간 형광펜으로 먼저 밑줄을 그으면서 가볼게요.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 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균등처우 원칙의 요건에 관한 판례를 함께 암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고, 원고들에 대한 처우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차별의 사유가 되는 원고들의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 반드시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에 국한된다거나 그 지위에 변동 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섯 번째로 균등처우 원칙의 요건, 위 열거된 것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재밌게 암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처우 원칙은 사법상 효력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 규정이 있으므로 위 차별 금지 사유는 제한적인 열거 규정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 아니됨은 물론 그 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예시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 균등처우 원칙의 요건에 관련한 마지막 판례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관련한 판례고요. 둘 다 꽤나 최신 판례입니다. 차별적 처우는 복수의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고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일곱 번째, 중간 착취의 배제입니다. 중간 착취의 성립 요건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속에 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고, 여기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 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 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여덟 번째, 위약예정 금지에 관련한 판례 함께 암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 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 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와 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연수비 반환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때 주로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근기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10번째 취업규칙의 의의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통일적,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기업, 경영권에 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면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네, 11번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판례 함께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12번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두 번째 판례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근로자 상호 간의 이 분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부터 13강 시용의 의의에 대해서 함께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용의 의의.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네, 14강 시용의 법적 성질입니다. 견해의 대립. 조건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로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라는 견해, 해제 조건설과 근로자로서 적격하다는 평가를 정지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라는 견해, 정지 조건설로 구분된다. 두 번째,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부적격성을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견해이다 라고 하면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즉 형성권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례의 입장. 시용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다 라고 하여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설의 입장을 판례는 띄고 있습니다. 네, 15번째 시용의 성립요건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약정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데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거는 저희가 13번째 강의에서 시용의 의의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암기를 했었죠. 네, 외우신 거 쓰시면 됩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만 다를 뿐 그 기간 중에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하며 업무 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에 따라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 계약은 성립하고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시용 기간 중에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 판단 기준에 관련해서 함께 판례 암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떠한 임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 규칙 등에서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은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급 의무의 발생 근거는 단체협약,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지급이 당연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 같은 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지급 의무의 발생을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련이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인 경우 취업 규칙 등에서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다.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방향. 통상임금 개념은 무엇보다 아래와 같이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본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하고 밑에 5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정의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둘째,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당사자가 법령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셋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야 한다. 넷째, 통상임금은 사전에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통상임금의 개념은 연장근로 등의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네, 이번 시간에는 휴게 시간의 의의에 대해서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 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휴게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번째 시간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의의와 유형에 대해서 함께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에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두 번째,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에 일정액을 법정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 지급 계약이다.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괄임금제 중에서도 포괄임금제 성립의 의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수당 중에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차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 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배치전환 전직의 정당성 판단, 근기법 제23조 제1항 위반 또는 권리를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전직이 징계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전직에 해당하는 정당성 판단을 받는다. 대기 발령에 의의,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부당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며 대기발령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나 해고 이후에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의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끊고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 대기발령이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인사명령으로서 원직 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 볼 것은 아니고 그 대기발령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징계 사유의 결정 및 징계권의 근거 판례인데요. 기업 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 질서의 확립과 유지에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단체 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 질서 위반 행위 외의 근로자의 기업 질서에 관련한 비위 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에서 해고 등의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이다.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해고 규정 해당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 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 해고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비위 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생활의 비행에 관련한 판례를 함께 암기를 해볼 건데요.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 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 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 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언론활동에 의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되고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외부로 공포된 문헌의 내용의 진위 여부, 행위의 목적과 공포 방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징계 시기의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비위 사실이 쟁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 행위 기간 중에도 피고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게 되면 위 규정의 문헌 및 그 객관적인 의미보다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허용하지 않고 쟁의 기간 중에 쟁의 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게 되면 그 적법성,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추상적 위험이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 사유의 발생 시기 및 그 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징계를 금지하기 위하여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도입된 것이지 각각의 개별적인 징계 사유 내지 징계로 야기되는
구체적인 결과별로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르게 취급하라는 취지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앞서 본 취지에 따라 도입된 것임에도 쟁의 행위와 무관하다거나 개인적 일탈이라 하여 징계가 허용된다고 새기게 되면 사용자인 피고가 개인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한 쟁의 행위 기간 중에 임의로 징계권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쟁의 행위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것인지 쟁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 역시 항상 명확하게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는 그만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징계수단의 정당성,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판례는요, 해고의 존부에 관련한 판례인데요.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수령 거부에 대해서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통상해고에 관련한 판례들을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원칙적인 정당성 판단.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분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금기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사업의 일부 폐지 및 축소의 경우 예외적으로는 정당성 판단을 어떻게 할지,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부 폐지 및 축소가 폐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분이 인적, 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에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경력 사칭 부분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네, 이번 시간 종례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 능력, 즉 그 노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 간의 신뢰 형성과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 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경력 사칭 부분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최근 판례의 입장.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의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를 하는 경우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종래 판례의 입장 판례 문구랑 똑같지 않은가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도 근로자의 정직성과 진정성, 당해 기업의 근로 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 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 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의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정리해고의 유효 요건 판단.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 의무 관련한 파트입니다. 의무 발생부터 함께 외워볼게요. 근기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 의무에서 의무 위반 파트를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고용했다면,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 의무에서 해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련해서 판례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함께 암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이상 그 이후에 해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우선 재고용 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규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해고예고는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 관계가 없는 제도이며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받더라도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기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고 서면 통지의 의의 및 취지.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해고 금지 기간의 요건 1. 부분 휴업,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 휴업도 포함된다. 해고 금지 기간의 요건, 시용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노동력 회복을 도모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기법 제23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비진의 의사표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사직원 제출 등이 비진의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에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 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거절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재고용을 거절하는 경우 판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정년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업 위탁, 아웃소싱에 관련한 판례들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1. 종래 판례의 입장. 대부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거부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용역업체를 상대로 영업 양도를 주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영업 양도는 양도업체와 양수업체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양수 계약이 필요함에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는 종전업체와 새로운 업체 사이에서 아무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영업 양도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웃소싱, 위탁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는 어떻게 되는가? 최근 판례 입장, 원칙.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사업위탁, 아웃소싱에 관련한 판례를 함께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아웃소싱에서 위탁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최근 판례의 입장, 고용승계 기대권 판단 기준,
근로자에게 고용 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의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사용기간 초과로 인한 고용 간주 시에 근로조건은 어떻게 적용을 해줘야 할지에 관련한 판례인데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네, 파견 근로자의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 판례는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 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있는지, 원 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사업주의 보호 의무. 사용사업주는 자신도 직접 파견 근로자를 위한 보호 의무 또는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또는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련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 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그게 바로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부 기간제 근로자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에서도 비교 대상 근로자 판례를 암기를 해볼 건데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 중에서도 비교 대상 근로자에서 두 번째, 노동위원회의 비교 대상 근로자 선정에 관련한 판례인데요. 비교 대상 근로자의 선정은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데 이 단계를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면 차별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에 나아갈 수 없게 돼서 차별 시정 제도를 통한 근로자 구제가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 제도의 취지와 직권주의적 특성, 비교 대상성 판단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 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 심리를 거쳐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사정 고려 여부,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 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의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비교 대상 근로자들 역시 그들의 과거 기간제 근무 경력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 기간과
이 사건 비교 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무 기간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그 둘 사이에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부 분회, 노동조합 산하조직은 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당해 조직의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합활동의 의의에 대해서 함께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하는 행위 중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단체 교섭 및 쟁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이다.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판례에 대해서 함께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취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조합활동을 일률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활동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미리 통보하여 대비할 시간을 주었는지 교대근로 등 취업시간 내에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의 특수성과 사용자 측의 조합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 시기, 수단, 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조합활동,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하여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 3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 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조합활동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조합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한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 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조합활동으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 온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언론활동 원칙 판례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여론조사나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내용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언론 활동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당한 언론 활동의 경우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 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소수노조의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섭 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독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서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 결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조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교섭 단위 분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 단위에 의하여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하고, 이처럼 교섭 단위의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단체 교섭의 대상 파트로 넘어와서 판단의 원칙 판례를 함께 암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 교섭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조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 교섭의 대상인 단체 교섭의 사항에 해당한다. 경영사항의 의무적 교섭사항 해당 여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성실교섭 의무 파트에서 단체 교섭 거부, 해태의 정당성 판단에 관련한 판례인데요.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 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두 번째,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 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 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세 번째,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 시간, 교섭 장소, 교섭 사항 및 그의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단순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거나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고 해서 불성실한 교섭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유리조건 우선 원칙 적용 여부, 취업 규칙과 단체 협약의 동일한 징계 사유를 규정하면서 단체 협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단체 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 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 협약에는 당연히 취업 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았다. 자동 연장 조항 관련한 판례를 함께 암기를 해볼 건데요. 노조법 제32조 제1항 제3항 단서는 협약 자체의 원칙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단체 협약 공백 상태의 발생을 가급적 피하려는 목적에서 사전에 불확정 기한부 자동 연장 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기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 협약의 효력을 새로운 단체 협약 체결 시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허용하되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가 훼손됨을 방지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새로운 단체 협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6개월의 기간을 둔 해지권의 행사로 언제든지 불확정 기한부 자동 연장 조항에 따라 효력이 연장된 단체 협약을 실효시킬 수 있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노조법 각 규정의 내용과 상호관계,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 협약이 노조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의 제한을 받는 본래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확정 기한부 자동 연장 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경우에 효력이 유지된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은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단체 협약 실효 후에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련한 판례들을 함께 암기를 해볼 건데요. 단체 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 조건에 관련한 부분은 그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 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및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고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종전의 단체 협약은 더 이상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 단체 협약의 해석에서도 처분문서 해석의 원칙에 관련한 판례를 함께 암기를 해볼 건데요. 단체 협약은 단체 협약 계약이 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바 처분문서이고 따라서 처분문서 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는 처분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두 번째, 계약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헌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고용안전협약, 정리해고에 대한 합의 규정. 단체 협약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합의 조항을 두는 경우 전체의 취지 속에서 당해 조항의 문헌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야 하고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및 분위기, 당위성 등을 참작하여 규범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보면서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등을 하기로 하는 단체 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폭이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 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또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 협약상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정리해고에 대한 조항에 대하여 먼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할지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단체 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단체 교섭 결과 성립된 합의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 강행법규나 공서, 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준법 투쟁에 관련한 판례를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종래 판례의 입장, 정상한 운영이란 근로관계 법규와 노무계약 등에 비추어 적법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기한 운영을 의미하므로 관계법규와 노무계약에 위배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설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평가에 있어 업무의 정상한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준법 투쟁에 관련한 판례를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최근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사실 정상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판례는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엄정한 규율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 휴일 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 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한 판례인데요. 특정한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 재반 사정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보고 구체적으로는 해당 시설이 정지, 폐지 등이 발생되었을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쟁의행위 정당성 기본 원칙.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 번째,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두 번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세 번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네 번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 다섯 번째, 이러한 기준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상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근로자,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경우 노조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 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 하수급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지도가 있는 경우에 그 쟁의행위를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지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 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 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조정 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판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쟁의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 행위로 인해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사업 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하고, 설립신고증이 없는 근로자 단체는 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조정 절차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 조합원의 찬반 투표의 취지를 함께 암기를 해볼 건데요. 쟁의 행위가 노동조합원의 민주적 자주적 의사에 의해 개시되고 사후에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쟁의행위 개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의 요건 중에서도 노동조합 조합원의 투표 부분에 관련한 판례에 함께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종사 근로자 조합원 기준 찬반 투표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조합원까지 포함하여 투표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네, 시작됩니다. 판례는 총파업이 아닌 한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초기업 노조 소속 지부, 분회의 조합원의 찬반 투표가 있으면 족하고,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초기업 노조 전체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초기업 노조 차원의 찬반 투표가 있었다고 하여 이 찬반 투표가 각 지부 분회의 단체 교섭 거부에 대응하는 쟁의행위에 찬반 투표를 겸하는 것도 아니므로 지부 차원의 파업 전반 투표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고 본다.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았을 때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가에 관련한 판례를 함께 암기를 해볼 거고요. 종래 판례는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이후 판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 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본다. 직장 점거에 관련한 대표 판례 함께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 행위의 한 형태로서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 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일 때에는 정당한 행위이나 직장 또는 사업장의 시설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사용자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 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따라서 사업장 출입이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것인 이상 설령 그 무렵까지 직장 폐쇄를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전면적 배타적 직장 점거는 정당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직장 폐쇄에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직장 폐쇄는
노사 간의 교섭 태도, 경과, 근로자 측 쟁의 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형평상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에 대한 대항, 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정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에 돌입한 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사용자의 직장 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직장 폐쇄의 목적이 변질된 경우 판례의 입장이 어떤지 함께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 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직장 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지불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직장 폐쇄의 목적이 변질된 경우에서 진정한 복귀 의사의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련한 판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이 역시 일부 근로자들이 개별적 부분적으로만 밝히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며, 복귀 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 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의 책임 파트를 살펴볼 건데요. 노동조합이 책임을 지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암기를 해볼 건데요. 노동조합 간부들이 불법 쟁의 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 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 쟁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당노동 행위에서도 주체가 되는 사용자 개념의 확장 판례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당노동 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지배, 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 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세 번째,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 시정을 명하는 구제 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부당노동 행위의 성립 요건에서 인과관계 파트인데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 사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리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 행위의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재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반 사정에 비추어 추정되는 부당노동 행위의 의사를 성립 요소로 보며 주관적 인과관계설의 입장이다. 부당노동 행위의 성립 요건에서 처분 사유가 경합할 경우 판례의 입장이 어떤지에 관련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핵심 키워드에 빨간색 형광펜을 그으면서 한번 일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 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결정적 원인설의 입장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 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는 바 부정설의 입장이다. 복수노조 허용 후 유니온숍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유니온숍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니온숍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지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구제명령 파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조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 경영의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모두 포함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부당 노동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 사용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노조법 제82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84조는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자의 범위는 조문의 체계 및 규정의 문헌에 비추어 노조법 제81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범위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노조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 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 현장에서 노조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피신청인 적격의 존부를 판단할 때도 이와 같은 정책적 배려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 행위의 유형이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부당노동 행위의 예방, 제거를 위한 구제명령의 방법과 내용은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명령을 발령한 상대방도 구제명령의 내용이나 그 이행 방법, 구제명령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대방이 사업주인 사용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